호중은 지방대 정기과를 졸업한 후 3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며 좌절감을 아는 채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호중의 삶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남긴 깊은 공허감으로부터 출발했다. 12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마주해야 했다.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고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현실은 사춘기 소년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었다. 그 무렵 호중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다. 친구의 어머니, 그녀는 소년 호중에게는 잃어버린 따뜻함과 안정감을 연상시키는 존재였다. 그녀의 웃음에는 어머니의 잔상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다정한 한마디는 차갑게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14살의 호중은 그녀를 단순히 어른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섰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피어오른 감정은 단순한 존경이나 우정이 아닌 연인에 대한 감정이었다. 대한 동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맞물려 더욱 깊어졌고 이는 호중의 연애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중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해도 다가가지 못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 서툴렀다. 친구들 사이에서 호중은 무슨 철벽남 같다는 농담이 나왔지만 사실 그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애정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거리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이 된 호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의 어머니, 사춘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을 채웠던 그녀와 뜻밖에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친구인 호중과 민철은 친형제처럼 지내왔다. 서로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오가며 지냈던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 복학한 터라 거의 붙어 다녔다. 민철아, 그거 어디 있냐? 뜬금없이 그게 뭔데? 내 노트북. 얼마 전에 빌려갔잖아. 내 방에 있지. 민철에게 전화를 건 호중은 노트북이 민철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야, 그럼 이따 우리 집에 좀 갖다 줘라. 내일 모레 시험이야. 안 돼. 나 오늘 학과 애들이랑 경주에 가야 해. 경주에 간다는 소리에 호중의 눈이 커졌다. 2박 3일 후에나 갖다 줄 수 있을 거다.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 그럼 지금 집에 누가 있냐? 몰라. 너도 알잖아.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그래. 이따 밤에 가던지. 지금 가라. 나 1시간 후에 출발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도 너 없는데 어떻게 가? 싱겁긴 언제 네가 그런 거 가렸냐?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그냥 들어가서 가져와. 그래. 그럼 지금 갔다 와야겠다. 일전에 밤에 니네 집에 갔다가 너의 마더에게 한 소리 들었잖아. 취업 준비도 안 한다고. 하긴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졌더라. 아무래도 갱년기가 왔나 봐. 허허. 그래. 알았어. 전화를 내려놓은 호중은 방바닥을 서성이며 지금 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밤에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서로 한 부모 밑에서 커온 터라 민철의 엄마는 호중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서로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단을 치고 또 그렇게 하길 바라며 대해왔다. 그렇기에 호중 역시 민철의 엄마를 만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고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괜히 밤에 갔다가 한 소리 들으면 에이, 지금 가자. 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민철의 모친이 없을 때 갔다 오는 게 속이 편한 호중은 민철의 집으로 향했다. 똑같이 달 동네에 살았건만 민철의 모친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는 제법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호중은 그런 민철의 집이 부럽기만 했다. 민철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그대로 민철의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에 놓여진 노트북을 찾았다. 여기 있었네. 노트북을 찾은 호중은 뒤걸음질 치듯 민철의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야, 침대 새로 샀나 보네. 호중은 민철의 푹신한 매트리스에 들어 눕자 너무 편안해 잠이 절로 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창문 밖 하늘은 이미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에이, 지금 몇 시야? 나 참 내일 모레 시험인데.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난 호중은 옆구리에 노트북을 끼고 민철의 방을 나서다가 그만 숨이 멈추는 듯 했다. 아주머니,
발그레한 불에 개슴칠에 눈을 뜨는 민철의 엄마. 미숙은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호중이 와 있었네. 안 그래도 현관에 처음 보는 신발이 있길래 뭔가 했네. 미숙은 혀를 차며 거실 앉은뱅이 테이블에 턱을 괴며 혼술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마셨는지 미숙은 연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미숙의 그런 모습에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 놀란 호중의 숨은 이미 턱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그는 그대로 서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 지붕 내려앉지 않으니까 너도 마실래? 한쪽 팔에 얼굴을 지탱하며 미숙은 서 있는 호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멀뚱하게 서 있는 호중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벌쭘하게 미숙의 앞에 다가선 호중은 머리를 긁으며 앉았다. 그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저기 아줌마. 응, 왜? 너도 술 마실 줄 알잖아. 한잔 할래? 단숨에 술잔을 비우는 미숙은 호중에게 잔을 채워 건네주었다. 너 술 마실 줄 아니? 호호호호, 내가 취했나 봐. 우리 민철이하고 친구인데 내가 무지 많이 취했나 보다. 너한테 술이나 권하고 니네 아빠가 알면 날 욕하겠다. 호호. 넌 언제 취직하냐? 우리 민철이는 답사다. 뭐다 하며 취직할 생각을 안 하니 원. 한다고 나름 열심히 면접 보러 당기는데 쉽지 않네요. 미숙은 그런 호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호중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숙은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균형을 잃었는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용수철이 튕겨오르듯이 호중은 몸을 날려 머머진 미숙을 등 뒤에서 손을 앞으로 넣어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손을 허공에 저으며 미숙은 괜찮다.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연신해댔다. 미숙을 일으켜 세운 호중은 미숙의 팔에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미숙은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연신 비틀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고 있었다. 손을 내저으며 미숙은 됐다라는 말을 했지만 호중은 그녀를 안방 앞까지 부축하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고개만 끄덕이며 미숙은 그대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미숙이 방문을 닫자 호중은 미숙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런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휴, 10년 감수했네. 긴장을 해서 그런지 호중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는 손으로 땀을 닦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술병을 보고 놀랐다. 야, 이건 비싼 건데. 술병을 쳐다보고는 안방문을 쳐다보는 호중은 뚜껑이 열린 술병에 코를 대고 향을 맡아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띄웠다. 야, 냄새 죽인다. 술잔에 술을 채우고는 혀를 길게 매밀어 술을 혀끝에 대보는 호중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다. 잔을 채우며 향을 맡아보며 홀짝홀짝 술을 비우던 호중은 연신 감격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마를 마셨을까? 호중이 취기가 오를 때쯤 다시 한번 놀라 숨이 딱 걸리고 말았다. 향을 음미하며 술잔을 반쯤 꺾을 때쯤 안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며 미숙이 나오고 있었다. 단지 미숙이 나와서 놀란 것이 아니라 미숙의 차림에 호중은 더 놀랐다. 아래의 실크로 된 홈드레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미숙은 호중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차림으로 화장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잠시 후 컥컥거리며 미숙이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연속적으로 캑캑거리는 소리와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호중의 모든 신경은 화장실로 쏠렸다. 한참을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고요함만 찾아오고 호중은 반쯤 열려진 목욕탕으로 몸을 옮겼고 안을 빼꼼히 쳐다보던 호중이 쏜살같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변기를 부여잡은 채 소리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는 미숙은 연신 팔을 등 뒤로 돌려 자신의 등을 두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호중은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채고 미숙의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괜찮아요? 으억, 으억. 침만 연신 뱉어내는 미숙이 짜증이 나는지 호중에게 한 소리를 했다. 뭔 사내놈이 힘이 없어. 좀 세게 두드려봐. 얼마를 토했는지. 속이 빈 미숙은 연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고 변기를 붙잡고 쪼그려 앉아있는 미숙을 위해서 호중은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까닥까닥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에 호중의 마음은 더 싱숭생숭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미숙이 변기를 잡고 일어섰고 얼굴은 온통 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재빨리 호중은 수건거리에 걸린 수건을 잡아채서는 미숙에게 건네주고는 손살같이 거실로 나와 술병이 있는 자리에 와 앉았다. 한참 후 세안을 했는지 깨끗해진 얼굴로 나타나는 미숙은 멋쩍어서 그런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호중을 바라보았다. 술 더 있어?
네, 조금요. 미숙의 옷차림 때문에 호중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젖은 타올을 어깨에 두른 채 미숙은 호중의 맞은편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고 호중은 그런 미숙을 바라보았다. 또 마시게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미숙은 단번에 술을 입에 털어놓고는 갑자기 호중의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느닷없는 질문에 호중은 대답을 뜸들이며 했다. 아빠요? 장사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네 아빠 쫓아다니며 장사나 배울 걸 그랬어. 더러운 세상. 미숙의 넋두리에 호중은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보았다. 세상 참 더러워. 남자들이 뭔데 지까지게 뭔데. 어머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관뒀다 아니 잘렸다. 무슨. 호중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니놈이나 우리 아들놈이나 다 마찬가지겠지. 미숙의 넋두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반쯤 남은 술병이 다 비워질 때까지 이어졌다. 연신 혼잣말을 하며 술병을 비우던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옆으로 끼우뚱하며 주저앉았다. 역시 호중은 빠르게 미숙의 곁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며 이숙을 등에서 껴안다시피 하며 들어 올려 세웠다. 이마에 진땀이 나며 겨우 미숙을 일으켜 세운 호중은 숨이 가빠오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심정만 들었다. 몸을 늘어뜨린 채 축 늘어진 미숙을 도저히 안고 있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호중은 몸을 돌려 질질 끌다시피 하며 미숙을 안방으로 끌고 갔다. 한참 실갱이가 끝나고 겨우겨우 침대에 반듯하게 눕힐 수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친 호중은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고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미숙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비록 친구의 엄마지만 중년 여인의 모습만이지만 호중의 발목을 잡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다. 호중의 호흡이 가빠지며 갈까 말까 하는 주저함의 떨림이 손에 나타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호중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미숙의 얼굴 위에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살짝 흔들어 깨워보았다. 아줌마, 저 이제 가요? 저 진짜 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호중은 미숙이 반응이 없자 술에 완전히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순간 가슴이 무척 떨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본능에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호중의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키듯 복잡했다. 내가 왜 이러지? 대체 친구 엄마한테 제 정신이 돌아왔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나서려는 호중의 등 뒤로 미숙은 좀 전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호중을 불렀다. 호중아, 호중아, 가지마 아줌마 혼자 있기 싫어.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호중은 방문 손잡이를 잡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 아줌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잡아당기듯 호중을 앉히는 미숙은 호중이 자신 앞에 앉자 크게 심호흡을 하며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중아, 너 이건 좀 아니잖니? 고개를 떨군 채 호중은 말이 없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구나. 그래도 여자가 술에 떡이 되도록 취해 있다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 호중은 무의식적으로 사실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있었다. 잠시라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기에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이고 있었다.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조용함을 깬 건 미숙의 말 한마디였다. 너만 괜찮다면 아줌마랑 한번 만나볼래? 너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언뜻 미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호중은 시간이 흐르며 무슨 뜻인지 알고서 놀란 눈을 하고 고개를 들며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빨리 결정해.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호중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라 부르던 미숙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 아줌마,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 호중아. 하지만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고 싶지 않아. 나도 요즘 참 힘들고 외로웠거든. 너도 나도 서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호중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아줌마를 좋아하지만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만
우린 이제 서로의 감정을 알아버렸잖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호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호중과 미숙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호중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호중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다. 아줌마, 사실 저 수총각이에요. 미숙은 내가 수총각 고백에 빵 터져 깔깔대며 한참을 웃었다. 너 보면 왠지 그럴 것 같긴 하더라. 호중은 미숙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연인인 거죠? 미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연인 아니고 조건 연인으로 지내자. 조건 연인이요? 응. 그래. 너 여친 생기기 전까지만 아무도 몰래 만나는 걸로. 전 좋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나이 28살, 그녀는 50살. 흔치 않게 만나 더 흔치 않은 연애를 시작했다. 내가 먼저 고백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린 6개월을 함께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다툼이 모든 걸 흔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연락 한 통 없이 숨을 죽이며.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돌아왔지만 손에 쥔 건 이별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벌써 2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3주 만에 만난 그녀는 달랐다. 다 정리했어. 이제 다른 좋은 사람 만나. 그녀는 담담했다. 현실적인 연애를 해야 한다며 재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너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이 차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너무 많았는데 꺼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사람일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그녀를 통해 배웠다. 이별 앞에서의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28살 청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선택한 50살의 여자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차례일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을 믿어야 할까?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